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탄생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청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행정통합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핵심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이기도 했죠. 지난 1월 2일에 전남과 광주가 공식적으로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 행정통합 추진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5극 3특을 이제 주장하시면서 결국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을 해보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답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랬던 행정통합을 통해서 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산업 배치랄지 또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게 됐고요.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통크게 재정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앞으로 행정통합은 이룩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광주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또 새로운 대발전, 어떤 혁신의 계기로 삼아보자 이거고요. 그래서 당초 대구 경북도 안 하겠다 했다 결국 다시 하겠다에 나섰잖아요. 그만큼 행정통합이 이번 기회가 황금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전남은 그런 면에서 이제 순조롭게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국회 본회의도 잘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행정통합을 어떻게 우리가 순리적으로 순조롭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선거도 잘 치러서 이제 멋진 출발을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라남도는 통합 논의 출발부터 주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좀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우려와 요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밑에서부터 모든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어떤 결정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먼저 도지사나 시장이 나서면서 행정통합을 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두루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기는 어려웠고 맨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제가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추진 기획단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한 거고 광주시장도 즉각적으로 화답이 돼서 공동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의견을 구하고 또 도민 의견 경청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또 어려운 또 점 이런 것들 다 장단점을 헤아려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도민들의 그 의견 특히 찬성 의견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지만은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고 주 반대 의견은 주민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75%까지 찬성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법에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통합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는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관계부터 한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지 행정통합할 때 주민투표가 어떤 요건이 된다 이런 점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가 있으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우선 없고 75% 이렇게 찬성하고 있고 또 주민투표 하다 보면은 골이 깊어지는 또 저런 갈등 양상이 확산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면은 대신
도지사가 직접 22개 시군 다니면서 공청회를 이렇게 직접 한 사례도 사실 일반 사례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저도 22개 시군 다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대 의견도 저는 잘 들었어요. 또 반대 의견도 들었고 주민투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들었고 또 타운홀 미팅도 지금 5번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된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들었잖아요. 네. 대충 광주로 빨려간다. 그렇죠. 농어촌이 어려워진다.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인데 이제 자정 인센티브를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통합에 따른 단점, 어려운 점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인센티브를 이번에 줬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같이 좋은 기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안 하겠다가 다시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전남 광주 행정 통합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치적 계산으로 하면은 안 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미 전남에서는 선두권 주자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리매김이 돼 있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 정치적 이해득실 하면은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 정부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당초에 86년 또 광주 분리될 때도 반대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정치적 이해득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통합만이 생각했고 통합하게 되면은 사실 선거라는 양상은 과거하고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큼은 통합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그 사명감이랄지 또 책임감. 만약에 거꾸로 제가 12월 말에 통합 선언을 하지 않았고 대전 충청이 통합한다고 나섰고 또 20조라는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했을 때 그때 아마 그 발표된 이후에는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통합에 대한 한던 목소리가 굉장히 갑자기 높아졌을 겁니다. 그때는 감당하기가 갑자기 하려면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도 12월 말에 나섰기 때문에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고 정치적 득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최근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법안에 여러 이제 특례들이 담겼지만 또 그 중에 또 빠진 것도 좀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도 이제 보완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은 전체 이번에 이제 특례가 394개 특례가 반영이 됐고 당초 민주당 안보다 20건 특례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잘된 부분은 안 보고 안 됐다 하는 것만 자꾸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고 강조가 됐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 그런 허가권도 20메가까지 된 거고 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송배전 이 설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지금 재생에너지가 개통포화돼서 우리 전라남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된 거고 또 인공지능 집조가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빠졌다가 다시 살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농촌 활력 특화 지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활력 특화 지구가 아닌 지역에 절대 농지 이제 농업 진흥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흥 지역을 해제권은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산지 보전 해제권도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무분별한 뭐 개발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심의위원회가 생깁니다. 네.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법은 통과시킨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이제 마련되는 셈인데
어쨌든 두 지역의 실질적이고 안전적인 통합을 이루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문제란 말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과제 뭐라고 좀 보십니까? 우선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양 지역이 통합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준비를 하도록 해서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 실무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행정통합에 따르는 통합 실무반, 실무대책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민원 처리 업무랄지 또 생활행정 이런 부분은 곧바로 다 이게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한번 다 따져보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복지 사업줄 중에서는 전남에는 있는데 광주에 없다. 광주에는 있는데 전남에는 없다.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은 출생기본소득 1세에서 18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굉장히 좀 여성분들한테 특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사업은 전남에 있는데 광주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은 가닥을 다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금년 예산은 이제 전라남도 예산 또 광주광역시 예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재정 인센티브는 금년부터 올지 내년부터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거고, 내년 연초부터 재정 인센티브가 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또 예산 작업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특별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한 4, 5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이런 문제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조 재정 인센티브, 그렇죠. 그걸 통합시장한테 다 맡길 거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를 들면 전라남도 또 22개 시군 이렇게 있는데 통합특별시장에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밑그림과 청사진과 좋은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22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군에서도 뭐 그냥 재정 인센티브가 많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업이 주어질 것인가 기다릴 게 아니라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소비성 프로젝트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준비를 해 가면서 통합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주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일단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원래 그때 국회의원 시도지사 연석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광주청사, 무안청사, 그다음에 동부청사. 순서는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어요. 세 개 다 주청사를 하자. 주장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반대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써놓은 게 없어서 그런지 주청사를 뭐 강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강주에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포퓰리즘이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주청사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할 것인가 자꾸 논의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전남 광주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밑그림 청사진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잘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책이 없어지고 청사 문제만 갖고 따지게 되거든요. 청사 문제는 민감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상계 기관 공이 균형 있게 운영한다 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동부청사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적잖아요. 그렇죠. 뭐 직원 네. 수나랄지 청사가 좀 적기 때문에 과거에는 균형 있게 운영한다기보다는 서부 쪽에 도청이 있고 동부 쪽에는 이제 출장소 뭐 이런 개념 비슷하게 된 건데 제가 와서 그것을 동부청사로 본격적으로 제2청사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적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그럼 동부청사는 좀 더 저는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개 다 주총사로 하면 어쩌냐 이거죠. 그리고 각기 다 그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근무한다 했잖아요. 그럼 동부는 좀 적으면은 오히려 동부 쪽을 좀 키워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은 절대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건데 주청사를 어디로 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모든 것을 그 함몰돼 가지고 서로 대립 감정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청사는 세 개로 다 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물어요. 통합시장은 첫 출근을 어디로 할 겁니까? 묻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는 있습니다. 특별시청이 있지만은 세 군데 있는데 그러면 시의회는 어디로 할 거냐. 그렇죠.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세 개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시의회 문제는 사실 주청사하고 많이 결국 연관이 돼서 시의회 때문에 더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방책이 있다. 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서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도록 서운한 감정 안 들도록 하나 집단 지성을 모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혼자 결성할 수는 없어요. 네. 특별시 혼자 결성을 해가지고 몸매 맞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주청사 또 시의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이전에 주청사를 정해야 된다.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제안도 정치인들이 했는데 그건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선거 때 그걸 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6월 이제 당선되고 나서 7월 1일까지 한 달간 가까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볼 수 있고 네. 그걸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좀 더 여유를 갖고 그 주청사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의회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금 더 숙성을 시키면서 결정을 해도 하중에 업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민원 처리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은 상징성 또 우리한테 도청이 이제 시청이 되겠죠. 시청이 우리 시에 있다. 이런 이제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 자꾸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대립과 갈등을 선거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과연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방안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네, 알겠습니다. 예, 행정구역이 새롭게 출범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공무원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특별법의 특례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그 위치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존중받는 게 되어 있고요. 과거에 임명제 시절에는 뭐 도지사가 그때는 광주시로 일반시로 도지사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도지사가 광주광역시 시청 직원을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지역으로 군 단위로 발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전입 전출 절차를 밟아서 했고 그때도 광주광역시 그때는 광주시죠. 전입하기는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지만은 그 자리가 빌 때 또 일선 시군에서만 다 전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광주시장이 적절하게 일부는 받고 일부는 공채시험 봐서 뽑고 이런 절차를 한 것이지 그렇게 뭐 시청 공무원을 광주시청 공무원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보내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교류가 좀 있었죠. 네. 교류. 그리고 예를 들면 높은 자리 이제 그때는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경우에만 이제 중앙에서 발령을 하고 이렇게 했지 그 과장급 이하 자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 그것도 다 가상의 시나리오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이 지사님께서는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소외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행정 통합을 계기로 이런 소외론을 불식시키는 것도 어쨌든 중요한 문제긴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소외론은 동의하지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도청이 과거에 계속
이제 목포권에 이제 있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상징적인 소외, 이제 그 행정적으로 실제 뭐 예산이 동북권에 적게 왔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동북권이 더 활성화돼 있죠. 그런데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지사는 왜 서부권이나 뭐 중권에서도 했죠. 네. 그리고 허경만 지사님 맨 처음에 했지만 그 이후로는 동북권에서 못 하니까 좀 그런 점이 나온 건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동북권이 또 그 석유화학 산업 또 철강 산업이 위기에 좀 네.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동률도 떨어지고 또 구조조정도 석유화학 산업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 사이클이 한번 하강 국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소외감을 좀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경제든지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동북권은 그동안에 그 사이클을 별로 타지 않고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거고 목포권도 제가 도지사 왔을 때 2018년도 19년도는 굉장히 조선업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그때 위기감이 컸죠. 그런데 다시 조선업이 살아나면서 지금 세계적인 우리 조선산업이 계속해서 지금 세계 탑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지금 화랑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좋아졌는데 이제 우리 여수 광양은 결국은 산업을 살려야 됩니다. 빨리 산업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청사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동부청사도 균형 있게 운영하니까 조금 더 서운함을 서운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배치도 여수, 순천, 광양권에도 특별 배려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전환점으로 보고 어쨌든 이 정치권과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 결정 또 예산 배분 과정에서 향후 출범할 전남 광주 특별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국무회의 참석을 할 수 있게 이제 서울시장과 같은 레벨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20만 전남 광주 이제 통합특별시는 상징성이 큽니다. 호남의 인구가 사실은 수도권이랄지 각 뭐 경상 영남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미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 부처에 갔을 때 예를 들면은 통합특별시장이 앞으로 총리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대통령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부처에서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단순히 시장이다 지사하고 저 사람 저분은 앞으로 뭐가 통합특별시장이 총리를 할 수 있어 또 대통령도 대통령 대선 후보감이야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발언권도 이제 재정 인센티브 20조 주면은 중앙에 매달리지 않아도 덜 매달리는 거죠. 전에는 정말 많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돈 안 줄까 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시절을 겪은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 육성을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호남에 100만 인구가 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호남에 100만 인구 늘리는 길은 결국 산업을 재배치하고 육성하는 그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이상은 더 커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광주 전남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에 우리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네. 통합시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 시도민의 그런 믿음 또 기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가서 확실한 발언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뭐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년에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이 막대한 재정을 어떤 분야에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정 인센티브 그것을 산업 육성하는 데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도로 놓고 다리 놓고 막 이런 데다가 많이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당장 어려운 취약계층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복지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재정 인센티브 20조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과거에는 지방 소비세를 줄 때도 지방 소비세 뭐 3조 3천억을 준다 하면은 업무도 같이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돈 어디에 쓰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5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1년에 5조라는 돈인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 미래 청사진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재정 인센티브 뭐 공론화위원회, 뭐 시민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좀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물론 시의회가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청사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정말 요긴하게 잘 써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분들을 좀 이렇게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뭐 우리 전라남도 이번에 출산율이 1.10 나왔거든요. 네. 근데 광주는 출산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산율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높여서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끌고 갈 수 있을 건지, 대한민국 출생률을 우리 전라남도 끌고 가면서 산업도 육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산업 육성한다, 출생률도 제일 높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1번지로 탈바꿈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핵심 분야가 경제산업 분야인데 지역 경제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대명제 속에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저는 전라남도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네. 통합이 되면 광주, 전남 전체적으로 반도체 벨트에 해당되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주요 기업들 회장들에게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전력과 또 용수와 땅이 풍부한 저 남쪽 벨트, 남부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이 부분은 대통령 마음속에는 광주 전남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미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전반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은 이번에 새롭게 또 아이포노믹스를 발표하면서 광주권부터 시작해서 동부권, 서부권 그리고 장흥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이제 농수산 푸드벨트를 만드는 것이니까 조금 반도체와 거리가 있고요. 나머지 세 개를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삼각축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2천만 평의 첨단 산업 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고 그 배후 도시 역할, 산업이 많이 오면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배후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2천만 평의 배후 도시 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80만 인구가 늘어나는 와이포노믹스를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청사진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뭐 이곳저곳에서 다 뭐 그 전라남도 발표를 따라서 이렇게 하던데 반도체 산업은 우리 광주 전남의 통합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된다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님께 계속 강력히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우리 광주 전남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가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용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미 삼성 사장 만났을 때, 삼성전자 사장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삼성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아리백을 수도권에 공장 놓고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내가지고 아리백이라고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이 전남으로 와야 그게 아리백악이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삼성한테 읍소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이 필요해서 전남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말씀이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아까 2천만 평의 첨단 산업 단지 그리고 2천만 평의 배후도시 정주 여건까지 갖추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역 경제 지탱하던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지금 행정 통합을 계기로 좀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대응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뭐 관련 법은 이미 마련돼 있잖아요. 네, 마련돼 그렇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석유화학 철강 산업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 특례를 이번에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을 일부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최근에 노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지역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너무 과도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자부 산업자원부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여수 산단의 구조조정이 과도하다 하면은 그것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지역 차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그 구조조정한 산업을 다른 재편에서 전환하겠다는 확실한 어떤 그런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 있으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구조조정만 해버리면 그만큼 20% 구조조정하면 20%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위기 대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조 원 이상의 대책을 정부가 지금 마련하겠다 해서 내년 또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할 거고 올해에도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런 사업은 해 나가고 이미 이제 특별법에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산업위기 지역에 메가 대전환, 예를 들면 석유화학 산업도 고부가 산업, 친환경 산업, 그다음에 탈탄소 산업 이렇게 대전환을 해 나가야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데 따르는 예를 들면은 4조 6천억에 지금 어림잡아서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정부하고 함께 딜을 해서 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동부권도 이제 이 전력 요금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은 전력 생산 뭐 기금에 출연하는 5% 정도는 당장 전기 요금을 좀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분산에너지 특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기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뭐 전력 요금을 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찾아보는 게 분산에너지 특구로서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이제 통합특별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통합 계기로 전남 광주에 글로벌 문화 수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고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시아라는 표현이 조금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인데 어찌됐든 아시아 문화 전당도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의지를 표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광주만 그러면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도 한계 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광주권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광주관을 이 분원처럼 뭐 말씀하는데 저는 광주관이라 불러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걸 좀 새롭게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5 문화수도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전라도 천년 나주가 있잖아요. 또 우리 동부권도 묘수의 해양 문화가 있고 순천에는 정원 문화가 있고 또 앱툰을 비롯해서 K 디즈니
또 순천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또 광양에는 미디어 아트, 목포는 근대 역사 문화 이런 그래서 이런 5개의 지역은 광주를 중심으로 하되 1+5 문화 수도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문화 전당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이제 전남까지 포괄해서 지금 현재 전남까지 그래서 포괄해서 이제 전남광주 특별시의 주요 문화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 최근에 의대 정원 100명이 확정되면서 전남의 수건 사업이었던 의대 설립이 지금 가시화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 어떻게 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말 얼마나 어렵게 왔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단독 공모보다는 그래도 대학 통합을 통해서 단일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게 정부를 설득하기 좋다. 또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의대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공모 방식보다는 대학 통합이라는 그 큰 결단을 대학들이 해준 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했다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부도 이제 거기에 화답해서 100명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 이제 여기까지는 와 있잖아요. 네. 이 30년도에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의평원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면은 설립할 때도 의평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준이 더 강화됐다고. 그래서 30년으로 잡아놨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가능한 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르면 28년, 그렇지 않으면 29년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과대학 설립을 해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 의과대학 설립 축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누차 설명했는데도 어제 들으니까 또 부속병원을 어디다 만듭니까? 어디 한 군데다 만든다면서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속병원은 분명히 양쪽 다 만듭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면 의과대학은 어디다 만듭니까? 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부속병원 만들고 의과대학 운영은 그 대학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를테면은 양쪽 다 의과대학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또 그렇게 하면 뭘 묻는지 압니까? 그럼 의과대학 주소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어느 대학은 의과대학 주소가 최근에 옮겼습니다. 네. 아무도 그 의과대학 주소가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의과대학이 있고 또 의과대학 병원이 있으면 됐지. 주소가 어디에 그 주소는 뭐 행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대학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주소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안심하시고 우리 동부권, 서부권 양쪽 다 대학 부속병원이 생기는 거고 양쪽 다 대학병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이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네.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남의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남 광주 행정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런 정책들로 좀 색다른 정책들이 좀 추진될 필요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통합특별시가 되면은 인구 정책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는 인구 출생률이 좀 높잖아요. 1.10. 광주는 좀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도시와 농촌형으로 조금 예를 들면 인구 정책이 좀 나누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는 정책 대안들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광주 광역시에 맞는 인구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전라남도 농촌 지역, 전라남도도 또 여수나 순천이나 뭐 이런 광양이나 목포나 이런 지역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구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행정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될 텐데 10년 뒤 전남 광주 특별시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320만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민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400만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된다. 80만 정도는 인구가 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늘려면은 결국 무슨 뭐 문체부 가야 된다. 농림식품부 가야 된다. 이것
또 중요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산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산업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은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은 또 연관 산업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된 거고 네.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광주 전남 남부권 벨트로 그 분산 배치죠. 네. 분산 배치하는 거. 실제 다른 나라들은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 배치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수도권 일극 체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저는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분산 배치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광주 전남도 살리는 길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기업이 오고 청년들이 오고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잡고 부모 모시면서 광주 전남은 얼마나 훈훈한 가족 공동체, 대동세상 정신이 살아있는 데 아닙니까? 네.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네.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이슈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라서 우리 광주 전남이 대변신, 대발전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행정통합의 또 단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이 통합특별시의 행정통합 문제를 우리 시도민들과 함께 잘 수기를 해 나가면서 우리 시도 발전의 큰 대사회 역사, 대전환점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실효성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에도 역량을 집중해서 행정통합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